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우라병에 걸린 국민들을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국민경호실장, 국민삼촌 이쌍규입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산 물량주부 망치부인. 금요일마다 여의도로 외도 나오지요.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에 출연하고 있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방송을 화끈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저번 주보다 21명이 늘었습니다. 980명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청자 후원의 밤 전에 1000명을 넘겨야 된다니까. 1000명, 2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원에는 얼마 이상 가입하는 거예요? 뭐 다다익선이지. 많이 주면 최소 그래도 5,000원 이상은 내야 될 거잖아요. 5,000원 이상. 1,000원 내고 이렇게 시청자 후원하면은 쪽팔리잖아 우리가. 저 5,000원 이상이랍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안에 1000명 안 되겠지? 자, 될 수 있지. 그 망치 부인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20명 정도야 우리가 거뜬하게 오늘 넘겨. 자, 딴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KBS, MBC, JTBC, TV조선의 저작권 침해, 거대 방송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서 시민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현재 소송 비용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하실 분은 소송비 후원을 하시고 5,000원씩 여유가 있으시면 정기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 펀드도 목돈이 계신 분 있잖아. 근데 이자는 많이 못 줘. 3%. 갚는 거죠? 갚아야지. 그거 안 하면 사기죄인데. 그렇구나. 예? 네. 그거 안만 그래도 우리가 돈은 나는 큰 돈 내라는 얘기 못해.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같이 더불어 투게더. 나중에 나한테 갚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법적인 거는 당신 통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무슨 걱정을 하는. 우리 말만 했을 뿐이야 우리는. 근데 나 그렇게 못해. 아, 정책 책임까지 우리 같이 져야 된다. 그렇지. 그럼 나도 앞으로 이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 중에서 보면은 그래픽 이 뒷면에 오늘 주제와 관계되는 그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여러분들 쭉 보다가 나중에 제가 숨은 그림, 지금 배경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주제와 관계되는 2가지 주제의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정답 맞춘 사람한테 제가 화장품 드릴게요. 팩트TV에서 사은품도 우리가 준다니까. 개인 방송할 때 뭐 사은품 주고 이런 거 없잖아. 무조건 없죠. 삑만 이렇게 떴고 별풍선만 이렇게 받고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순전하게. 별풍선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뭐 연잎차 보내라. 오미자차 보내라. 너 오미자차를 아무도 안 보내. 그럼 진짜 보내라 하면 확실히 뭐 보내는가? 팩트TV 시청자님들은 보내주실라나? 그러면은 망치 부인이 오미자 차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야, 봐라, 이 별풍선이 막 100개 단위로 막 쏟아지네 지금. 이 100개네. 망치 부인 이게 나타나니까. 근데 우리 방에선 이런 거 없는데. 왜? 많잖아. 내가 봤어. 야, 우리 방은 별풍선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내가 그 아프리카 방송대상 투표 봤거든. 네. 제시카 디바 됐죠. 미모가 안 되대.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15년만 젊었어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있는데. 상대가 안 돼. 내가 보니까 팩트TV하고 순위가 상대가 안 되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미모가 내년엔 살 빼가지고 내가. 살을 좀 빼. 그 내가 그 제시카 디바 한 10분을 내가 청취해봤어. 영어 되게 새롭게. 그 인기 있을만 하더라고. 나도 영어는 좀 하는데. 무슨 영어 할 줄 아는데. 굿모닝 에브리바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 you. And And you? you. 그거 말고는 없지. 네? Goodbye. 그리고 책도 뭐. 오 마이 갓! 유럽 간다고 이야기를 공지를 해가 유럽 여행 딸하고 같이 간다는 이야기 있는데. 네. 그러면 공항 이때가 여행 한 번도 안 다녀봤잖아. 네. 그러면 여행
처음이죠. 공항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나는 그래도 많이 나가봤는데. 신발 벗고 가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야, 공항에 갈 때. 내가 처음 해외여행 간 내가 다 하는 말이 유럽 가는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탄다고. 아니, 신발 벗고 타는 거 진짜 아니야. 인간들이 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어? 근데 밥은 주는데 물은 꼭 사 먹어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 얘기. 그러니까 밥은 공짜로 주는데 비행기 안에서 물은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잔돈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니까. 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 사야 먹어야 돼요? 된다니까. 진짜요? 내 지금 얼굴 봐라, 얼굴. 이거 뻥 아닌가? 네? 비행기 안에서도 물을 사 먹어요? 그렇지. 뻥이야! 에이, 내가 네가 들어보니까 술도 공짜로 준다는데! 에이, 진짜, 씨! 에이, 또 사갔을 때지! 아이, 진짜! 에이, 뒤로 붙이세요. 내가 빨리 갔다 와야지, 씨! 어떤 분은 화장실이 없어요. 이건 가지고 타라.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거장이 넬슨 만델라 네. 대통령이 9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타계하셨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죠, 그죠? 그쵸. 나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보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살아온 그러니까. 역정 자체가. 근데 내가 제일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거든. 그렇죠. 27년 정도의 감옥을 했는 분이 내가 만약에 27년 정도 했으면 저는 정오에 완전 하신이 됐을 거예요, 나는. 막 악이 받쳐서.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27년을 어떻게 보면 성자같이 그렇죠. 용서하고 하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분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의록을.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 기담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나는 말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 동안 옥살이가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은 고독의 이 고요함을 통해 진실한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이거 완전 성자 이야기예요. 고독의 고요함. 말 좀 해. 그거는 지금 몇 달 안 살았잖아. 들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27년 하고 지금 그때 몇 개월? 나는 저기 왜 뭐 옛날 사람들이 잡아가면 물고문하고 정리고문하고 막 이렇게 잠 못 자는 고문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난 그런 건 다 겁나지 않는데 말 못하게 하는 고문할까 봐. 그럴 수도 있겠다. 망치 부인은 그런데 그러면 마이크 계속 주고 계속 말을 못하게 하면 그건 고문이야. 아 그래? 그럼 뭐 조소호 받을 때나 말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고독의 되잖아. 고요함을 통해 진실한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깨달으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사실 저는요 그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 타계를 보면서 들은 이야기 느낌이 딱 두 가지인데 아까 내가 생방에서 하려다가 오늘 왜 오빠하고 얘기하려고 내가 아껴놨잖아. 그래서 다 풀고 오면 안 돼. 내가 아꼈다는 거 사실 잊어버렸는데 이야기해봐. 뭐냐면 첫 번째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타계에 대해서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 뭐 유엔 사무총장, 뭐 미국 대통령, 뭐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전 세계에서 애도했잖아요. 네. 영국 황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이 국가 지도자들이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기억하고 그분의 이 서거를 기렸는데 우리나라만 별로 정말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 설치는 바람에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났고 또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뭐라 그러나 성명?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의 타계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유엔 사무총장님이 자기 나라 국민의 인권에게는 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반기문 이 총장님한테 그렇죠.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반기문 총장이 외교관 참여정부의 그래도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 그런 점은 좀 색다르게 박기문 총장님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성명서 하나 날려주십시오. 전 기대 안 합니다. 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막 미국소 죄 수입하기로 하러 왔을 때 온 나라 국민들이 짓밟히면서 촛불 집회할 때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방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군 더 미군 전쟁터에 더 파견해라 그 얘기만 하고 가셨던. 그래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은퇴하시면 우리나라로 오지 마시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바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민주화의 상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원한 성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저는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여튼 영면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아마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가서 아주 그 화합적이고 또 이 사람이 또 돌아가셔도 또 천국 가도 또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gathin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망해가지고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2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남아공 감옥이 굉장히 혹독해가지고 그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래. 그러니까 오래 견딜 수 없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희망. 그러니까 그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남아공에서 이 흑백 차별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일 것 같았지만 그리고 사실 변호사였더라고요. 만델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그런 엉뚱한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을 딛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7년 후에 살아남아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UN 인권위원회에서 또 일도 하셨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께서 전하시는 바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신 건 아닐까. 야, 이건 완전 집사 톤인데 전하신 게 아닐까. 완전 집사. 나 오늘 말 너무 잘할 것 같아. 이 집사. 네. 그럼 내가 목사 스타일로 해야 되냐? 오빠는 천주교 신자잖아.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회원이다니까, 회원. 시즌 때만 따라다니고. 근데 평소에 심성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이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어. 자, 오늘은 올해 아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되게 유명한 용어가 하나 탄생을 하지 싶은데, 개인적인 일탈. 제가 볼 때 2013년 최고의 유행어가 아닐까. 개인적 일탈. 아니 어딜 가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도 개인적 일탈로 지금 그 방송하는 거야 지금. 제가 아까 뭐가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방송을 하다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잡음이 났어요. 그때 망부 컴퓨터에 개인적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이에요 전부 우리가. 개인적 일탈. 뭐든지 잘못되면 개인적 일탈이야. 이거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그 조 아무개 행정관이 서초구청을 통해 최동원 전 검찰총장의 보내자 최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관 계일의 일탈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개인적 일탈이 내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그 망치부분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이 혁명에 이 관계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마 이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마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인터넷을 내가 검색을 해봤어. 근데 이 양반이 동국대 정치외과 출신이었구만. 역시 배운 사람이 잘 쓰는구나. 내가 또 그거 한마디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 그 다양한 정치론을 배운 사람이, 얘도 개인적 일탈이고, 김하영도 개인적 일탈이고, 사이버 수사관도 개인적 일탈이고. 일탈이야. 내가 볼 땐 1학년 때 그거 하나 딱 듣고 공부 안 한 것 같아. 아마 그 교양 수업.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죠? 오빠한테 배운 거야. 이거 일탈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확하게 제 사전상 우리는 똑똑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것을 인정된 규범의 허용 한계를 넘은 것. 정상적인 이 규범의 허용 한계를 넘은 것을 우리가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찾아봤어요, 내가. 이게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근데 진짜, 쌍기 오빠 정치학과 졸업하셨어요? 네, 나 졸업했어요, 나. 예. 내가 이 무식해 봐도 이 정치학 내가 대학원까지
가고 아니야, 책도 우리가 쓰고. 이정현하고 좀 닮은 것도 같아. 정치학과 나오면 그렇게 생겼어. 아니야, 내가 그 이정현보다는 잘생겼지, 내가. 오빠 미안해. 오고 하는 말이 고와야 돼, 서로가. 어? 나는 복수해. 똑같이. 아니야. 훨씬 미남이야. 어떡하면 좋아하지? 두 가지가 미쳤다, 있습니다. 씨. 이 안홈이 이걸 일탈행위에 대한 그 왜 하느냐 이거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정현 업무수석이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대신 설명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홈이 이론이 있어요. 왜 일탈행위를 하는가? 안홈이 이론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이 혼란 상태에서 규범이 없는 상태. 안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무대로 멋대로 해야 된다. 안홈이가 하나 있고 차별적 교제로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있는데 일탈 행위를 하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위를 배운다. 그리고 일배에서 놀면 일배가 된다. 그렇지, 맞지. 이제 그게 쉽게 우리나라 김진태가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래.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근데 이제 또 낙인이 놓여 있어. 망치 부인이 진짜 일탈한 사람이다. 내가 이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니한테 일탈인데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니 범죄자, 니 전과자, 니 또 죄 짓는다. 하면 또 신경이 없다는 거야. 니는 그래 니가 켰으니까 난 그대로 보여줄게. 이런 건데. 일탈행위라고도 낙인을 찍는군요. 그렇지. 이제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 내가 보니까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탈 행위를 하는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위를 배우게 된다. 난 이게 관심 있어. 두 번째 이론. 이게 두 번째가 그러니까. 맞는 거야. 왜냐하면은 김진태. 다 일탈행위 지금 배우는 거 전부 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탈 행위를 하는 집단하고 서로 친하니까 일탈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정치학이든 사회학에서 나오는 차별적 교제론.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호작용이론이야. 일탈하는 집단들하고는 오니까 일탈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일탈이라고 가감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지. 근데 이 오빠 얘기한 것 중에 예. 유유상종, 예. 맹모 삼천지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가지 마라. 마라. 이런 게 이제 차별적 교제론으로 나온 그렇지. 일탈행위 이론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비일탈 세력이니까 내가 이 모범을 보여주고 하면 망부도 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상이 더러운 사람이라도 심상이, 네, 그렇지. 심상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망부도 똑같이 심상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끼리. 난 산다. 정말 오빠의 신상을 담고 싶어. 오케이. 근데 우리 예. 시청자들이 예. 오빠 매너남이래. 왜? 쌍교빠 진짜 매너 있대. 내 매너 있지. 내가 지금 얼굴 자체가 매너잖아. 매너는 매너인데 어. 망치 부인 얼굴 작게 보이는 머리 크기가 매너 있대. 누구야? 누구야? 그 척건들이지. 오늘 것 같아. 척건들이지 또. 아니 오빠 내가 잘못 들었어. 그 척건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쳤어 내가 왜 그랬어?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예? 이 정리를 좀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게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지금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관 뭐 직급으로 치면 상급 이상인데 예. 이 양반이 지금 그 옛날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지금 안전행정부에 있는 김 국장이 이 조 행정관한테 이거 좀 알아봐달라라고 했는데 또 조 행정관 지금 행안부에 있는 김 국장은 그런 사실이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이 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행위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데. 그거 얘기했는데 동기가 없어, 동기가. 그러니까. 뭐를 그리고 범죄 사실을 둘 들어도. 다 억울하다. 네. 내가 뒤집어 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 행정관이 조희재 서초국장한테 알아봐둘라. 그 국장이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알아봐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거는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행안부에 있는 안행부에 있는 김 국장과 청와대 지금 직위 해제됐습니다. 조 행정관이 개인적 일탈 행위를 했다는데 동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는데 뭘 일탈을 하면은 뭐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뭐 범죄 행위를 하면은 그 범죄 행위에 따르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은 안 밝혀주고 무조건 개인적 일탈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지. 그렇죠. 응? 그러면은
이 양반이 또 특이한 건 이렇습니다. 조행정관 청와대 직위된 이 양반이 청와대에서 시설 담당 행정관이에요.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시설을 담당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청와대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집사들 할 이 역할을 하는 그 부서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할 때는 아까도 말한 아무 관계없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들이 이후에 직속 상관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을 되게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정치적 데뷔를 할 때부터 비서관으로 측근 쪽에 여기 보면 문고리 권력에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다. 되게 핵심적인 실세죠. 그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억울하다는 조행정관이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입문부터 계속 문고리 잡고 있었던 이재만 비서관의 총무 비서관의 직속 그렇죠. 시설 담당이니까. 시설 담당 이제 직원이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안행부에 있는 그 김 국장은 또 그 당시 지금 있는 그 위에 라인으로 보면은 각상도 전 민정수석 하고 곽상도라는 사람은 누군데요? 민정수석을 했지. 그 전에 지금 민정수석이 바뀌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 전에 각상도 민정수석이 최동호 검찰총장 기소 문제하고 계속적으로 압력 올렸는데 이게 안 됐잖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잘라붙는 거잖아. 못했다고? 예. 그래서 경질을 한 거야. 민정수석을. 그러면 이 양반은 또 짜증나지. 자기가 최동욱 때문에 민정수석이 자기 경질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지. 같은 검찰 중에 나를 욕보인 자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끝까지 물고 가겠다. 그런데 이 각상도하고 지금 안행부에 있는 김모 국장하고는 또 어느 특정 대학의 선후배 사이에 또. 시옷대학.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을 그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이 일을 원래는 민정수석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공직기관, 공무원들이 만약에 임명을 할 때 모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스크린하는 이 부서거든요. 민정수석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경찰, 검찰, 국정은 정보를 다 취합하는 데가 수석실입니다. 제가 좀 압니다, 직제를. 그러면은 왜 굳이 지금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 라인에 있는 행정관이 이걸 조사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합리적 의심, 논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거는 그러면은 이 각상도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검찰총장도 알 수 있거든. 검찰총장이. 그러면 검찰총장이 움직였을 때 이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였을 때 보안, 티가 나니까.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논리적 의심. 이것을 우회해서 총무비서관 쪽으로 이 라인을 밟지 않았을까. 이런 내가 논리적 의심이 드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판단도 못 해요. 단지 관계도를 볼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한마디로 이렇게 문 열어주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는 이재만 총무비서실장의 비서관의 바로 밑에 있는 조모 행정관이 억울하다고 했다라는 것만 나는 기억이 나고 이 또 하나는 이 민정수석실 얘기는 그 외 한 가지 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게 최종욱 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최 총장 후보를 불러다가 너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최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끝난 문제다라고 그러고 임명을 했었던 사건인데 다시 들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민정수석실이 그때 이미 한번 게임 오버 시킨 걸 다시 들고 나오기 쪽팔려서 이쪽에서 터트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 김모 지금 행안부에 있는 이 행안부에 있는 김 국장도 원래
각성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조 행정관 지금 직위 해전된 이 양반이 담당 업무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은 담당 업무가 아닌데 이 양반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 뭐죠? 위에 자기에 있는 상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양반이 지금 개인 신상 조사에서 업무 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은 일탈이죠, 일단. 이거는 일탈이 맞아. 근데 일탈이 있는 부분들 속에서 무슨 동기가 나와야 되죠. 돈을 최동욱이하고 무슨 악감정이 있든지 최동욱이 뭐 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알아봐둘라 정보를 캐치해둘라는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죠. 나도 전혀 모르고 망부가 뭘 해갖고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부가 이걸 가지고 악용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면 나도 억울한 거잖아. 나는 그런 뜻을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김모 국장하고 이 조모 행정관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 이 김모 국장은. 내가 연결시킨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김모 국장은 지금 자신은 억울하고 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온 나라가 개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다가 지금 개망신당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온 나라가? 그런 것처럼 김 국장은 자기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억울하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사실 이 그 도표, 조선일보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도표는 사실은 잘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모 행정관이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주장이 김 국장이 시켰다라는 얘기고, 근데 김 국장은 안 했대잖아. 그럼 이 라인을 끊어야 돼. 네. 그럼 결국 남는 건 한 라인이죠. 예.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연결되는 단 한 라인이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라는 든다는 거잖아.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림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의심 안 해 나는. 그러면은. 그냥 그림만 봤을 뿐이지. 객관적 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이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그림을 상식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직위해제시키고 이거를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는 이게 대통령 박근혜 정부 그리고 뭐 이 정권의 국민들한테 메시지 전략이 되게 무식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정도를 들었을 때 논리적이든 뭐든 간에 조금의 수긍이 가야지 이렇게 찬반 의견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적 일탈 행위다. 일탈 행위에 대한 원인은 동기는 모르겠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보면.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이 조선일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조희재 서초구청 행정관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한 날짜가 조선일보 보도 있기 전에 2013년 6월 11일인 거야. 찍혀 있는 거야, 이거는. 문자를 네. 주고받은 날짜가. 그렇지. 다 찍혀 있는 빼도 거지. 박도 못하는. 그러면은 처음에 또 밝히지. 처음에는 또 안 밝혔다니까. 안행부에 출처에 있는 사람 시킨 거를 그럼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소속하고 안 밝히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연간,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추정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섰다는 건 책의 첫 건 중에 나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국정원의 공소장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수사를 할 때 정통성 문제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 척건들이 나섰다. 그러면 여기서 나설 때에 또 한 사람이 또 사라진 사람이 있죠. 김기춘 비서실장. 왜냐하면은 이 민정수석실을 움직여낼 수 있고 직할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비서실장 말고는 없거든요. 그거로 볼 때는 제가 합리적 의심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조직적 일탈이다. 이거는. 그렇죠.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조직 상하의 관계에 의해서 지휘체계의 의거에서 움직인 조직적 일탈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개인적 일탈이 네. 이제 3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김하영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네.
그러다가 이 사이버 사령부 예. 여기서 걸리니까 또 개인적 일탈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3세번 법칙이 있어. 3세판. 그러니까 3세판. 예. 국민이 두 판은 봐줘. 두 판까지는 아닌 거 아는데도 그냥 우기면 그래 잘못을 두 번 하는데 두 번까지는 봐줘. 근데 세 번째는요. 진짜 국민이 용서를 안 해요. 우리 국민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게 개인적 일탈로 보느냐 조직적 범죄로 보느냐라고 그 손석희 뉴스에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끝에. 근데 거기에 25.5%만 개인적 일탈이다. 58%는 집단적 범죄다. 라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거. 사실 과반수가 나왔다는 58%니까는 이거는 과반수 넘어. 정말 국민이 이제 똘똘 뭉쳐 하나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3세판이야. 3세판?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을 꼭 그렇게 해. 그래서 사실 종북몰이도 NLL 논쟁, 그 다음에 뭐 이석기 사태까지는 좋았는데 박창신 신부까지 걸고 넘어지니까 이 종북의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개인적 일탈론도 그 김하영 일탈, 사이버 사령부 일탈론까지는 넘어가 줬는데 이 청와대 행정관 개인적 일탈론에서 역풍이 부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최동욱 총장을 자른 순간 예정된 그 운명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일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동욱 총장을 임명을 해놓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찍어내리자. 근데 찍어내리지 않으니까 민정 라인에서는 하기에는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최측근에서 그러니까 총무처라는 게 청와대 총무 그 비서관들이 인사, 재정, 행정, 구매, 시설, 이민, 백성을 위한 총 6개 팀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인사지, 인사. 인사, 재정, 이 뭐 어떤 조직이든 돈하고 인사제 뿌면은 끝이, 그거가 핵심이야. 그 실세야, 실세. 총무비서가. 예?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측근들 희하에 있는 시설 담당의 행정관이 움직였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동기나 원인들을 분석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최측근 라인을 통해서 최동욱 혼외자의 문제 모든 정보를 취합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 논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요. 예. 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자꾸 쓰는데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가. 어렵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쌍교 오빠가 설명을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왜 그 드라마 추적자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일제히 지금 이 청와대에서 조모 행정관의 문자가 발견된 다음에 그 배우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배우론을 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배우다, 남재준이 배우다, 원세훈이 배우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미로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 막 배우가 누구냐, 어느 라인이냐, 청와대의 구성이 어떠냐, 그들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중요한 건 그냥 배우가 누군지 우리 관심 없어. 청와대에서 깠다. 청와대에서 끼어들어서 불법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그 깠다고 들킨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고 들킨 사람이 억울하다고 얘기했다. 우린 딱 요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 배우 논쟁이요. 아니 굉장히 공들여서 막 SBS, KBS까지 전부 다 배우가 누구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배우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배우 딱 한 사람 알잖아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가는 길 막 복잡하게 막 그런 거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미로찾기. 그러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 우리의 핵심은 이게 국정원 범죄, 국정원 트위터 121만 개가 지금 기소됐다. 그리고 국정원 특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60%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최동욱
그 총장의 뭐 사생활 불법 정보를 누가 유출했냐는 건 이거는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판과 이걸 흔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걸로 온전히 쫙 모아지고 있었잖아요. 특검이라는 얘기가 국민적 여론으로 전부 다 모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 그 찬성하는 여론이 특검 반대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특검을 원한다.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특검 얘기하자. 그랬는데 살살 꼬셔갖고 특위만 하자. 그러면서 내보내면서 그때 이 특검으로 쏠린 국민의 관심을 뭘로 흔들었냐. 장성택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뭐 장성택이 실각을 했네 마네 뭐 김정일이네 동네에 막 친척 간에 뭐 전쟁이 났네 어쩌네 그러다가 그것도 고모가 멀쩡한데 고모를 쳤겠냐?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에 갑자기 최동욱 얘기가 떴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땐 판흔들기야. 최동욱 총장의 그 이 불법 정보 유출에 접근했던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라는 하나의 희생 제물을 틱 던져서 배우가 누구냐의 논쟁으로 이 특검판을 흔들어 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네. 나는 그 단순한 건데,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에 있는 조모 행정관이 공무원입니다.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기강 중에서 청와대의 그 조직 기강이 되게 세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배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에 나인 안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검찰과 동일하게 청와대도 행정관, 선임 행정관, 이괴치가 되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곳이거든, 청와대 자체가. 우리가 뭐 청와대 행정관 뭐 이렇게 하게 하면은 뭐 되게 근력으로는 되게 이렇게 하지만 경무에 시달리는 이 직업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는 딱 위에 라인 말고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중간에 어느 라인으로 갔냐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맨 배우 정상을 알아.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에서 어느 라인을 통해 글이 갔느냐 그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놀이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왠지 냄새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또 임모여인, 그 뭐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받는 임모여인이잖아요. 근데 내연녀로 의심받는 임모여인이라고 안 써. 최동욱, 내연녀, 임모, 이렇게 나와. 그럼 의심받는 이거는 제목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임모여인의 돈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또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공갈죄. 공갈죄 얘기로. 그건 이미 지난번에 그 가정부 얘기 터졌을 때 그게 가정부하고 그 임모여인이 돈 문제로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결국은 이게 왠지 공국 정보야. 공국 정보이고 최 총장 문제로 이 좀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사실 왜 임모여인이 맨 처음에 언론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최동욱 총장의 아들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놓고 왜 그 뒤에 행보가 이상했느냐 우리가 몰랐잖아. 근데 보니까 이게 공갈죄 이걸로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입장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미적미적 그래서 최 총장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끌다가 다시 이제 임모여인의 공갈죄 수사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최 총장 문제로 이걸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뭔가 냄새가 나. 냄새? 합리적 냄새가 나는가? 합리적 냄새는 아니야. 그러면? 육감적 냄새. 육감적. 육감적 냄새. 식스센스 계통에서 오는 이건 뭔가 필이야. 뭔가 이거는 특검 전국을 뒤집으려는 사실 이걸로요. 사실 최동욱 이야기로 장성택이랑 최동욱 이 청와대 행정관이 이걸 딴방향으로 돌려버렸지. 그러니까 돌려버렸어. 지금 특검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나는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길을 흘리려는 판흔들기다. 가 아닐까라는 육감적 의심. 우리 문제 용어 많이 나온다. 육감적 필. 육감적 의심, 합리적 의심, 뭐 논리적 의심. 우리가 지금 뭐 법망을 싹 다 피해가려고 우리가 지금 짱대가리 지금 굴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시청자들 다 알아서 들으면 돼. 우리가 지금 추정해갖고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추정해가 잘못 이야기하다가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뭐 그런데 망부가 내가 뭘?
망부가 또 이 지금 전과자거든. 전과자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니까. 문제대가 또 이걸 또 조직적으로 엮기 위해서 또 이걸 한 자구를 떼가 걱정이 되잖아. 우린 동조식이 아, 있거든. 나는, 오빠 나는 근데 어. 그렇게 봐요. 내가 방금 한 말에는 주어가 없어. 어. 누가 그랬는지 주어가 없어. 다 알아들어. 알지? 나 정과 14번 되면 대권 도전하는 거. 옳지. 정과 지금- 14번 되면 대권 도전하고, 일단 정과가 2번 되면 국회의원 도전하고, 지금 몇 근데 번인데? 이제 1범이지. 일범이잖아. 이제 하나 달았어. 나 4범이야. 오빠 미안해. 오빠 10번 더 하면 되고 나 아직 13번 더 가야 되는데 내가 빨라. 좌우지간 어. 이 주어가 없는 논법 요게 정과 14범이 주로 쓰는 논법이더라고. 그러면은 김태일 대표가 우리 대통령 이 대권 도전하기에 이 전과 그 수가 많은데 아 그래요? 한 7, 8번 돼. 내가 근데 알기로는. 주어 없는 논법을 쓰나? 근데 이 기본 자체가 틀거리가 돼. 뭐 대권 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커져야 돼, 우리가. 왜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김태일 대표는 딱 김태일 대표가 좀 말랐잖아. 좀 닮은 것도 같아. 누구하고? 말 안 해. 누구하고 닮은 출연료 안 줄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어. 근데 이 일탈 얘기는 네. 진짜 이 일탈 얘기는 그 왜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의 일탈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네. 정말 이 카리스마 있는 정리가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일탈이지. 조직적인 일탈.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개인적인 일탈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그 얘기 좀 해줘봐요. 네. 그 뭐 혁명 이론에서 조직적 일탈이 혁명이고 네. 개인적 일탈은 다른 거다. 그 설명 좀 해줘봐요. 그 뭔 얘기야? 개인적 일탈은 한 개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적 일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직적 일탈, 용어는 똑같아. 아, 사회적 조직적 일탈이라는 거는 그의 이 낡은 이 규약, 낡은 세상에 있는 합의의 틀을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다시 이 규약이든 그리고 사회 공공선을 다시 바꾼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 일탈과 조직적 일탈이라는 거는 이 좀 다르지, 개념 자체가. 그 조직적 일탈은 그러면 정치적 일탈이 아니죠. 우리가 프랑스 혁명, 우리 4.19, 5.18 뭐 이런 거는 일탈 이론으로 보면은 조직적 일탈이죠, 조직적. 이거는 선의 개념의 문제가 옳은 것들하고 낡은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문득 두려운 게 이러다가 이제 특검을 했어. 그래서 이명박의 조직적인 그 정부 전체의 대선 개입한 거. 부정 선거가 드러났어. 어. 그때 박근혜 청와대가 이건 이명박의 조직적 일탈이었다. 그러면서 그냥 또 자르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아니지, 그때는 그거를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축소하잖아, 지금.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고리가 놓을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왜 축소시키느냐, 왜 지금 회피하고 있느냐, 왜 지연시키고 있느냐, 아마 이 고리가 튀어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럼 이 고리에 지금 하기에서 지금 고리에 추정된 거 우리가 막 지금 국정원들하고 뭐 이 사이버 사령부하고 보훈처나 일부만 지금 빙산의 일각이거든. 근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연관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럼 이것에 대한 수혜자가 있거든, 지금. 수혜자가 지금의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고리가 분명히 난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특검의 고리가. 왜냐면 이걸 고리 없이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추정을 하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회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동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상식적 순위에서 이것도 똑같이 조직적 일탈 행위에 동조했거나 공범이거나 전범. 그러니까 70대, 뭐 40, 60대, 4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때 있는 것들은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오빠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있잖아. 빡빡 느낌이 와. 느낌이 오지. 느낌이 오는데. 똑똑하잖아. 망부가 내 이야기를 딱 했으면 하면. 그러니까 오빠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전혀 몰랐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 고리라는 얘기에서 나는 이제 오늘 내가 방송하면서 바톤을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바톤 터치. 왜 바톤 터치. 이어달리기. 막 달리면서 이제 그 바톤을 딱 주잖아. 근데 같이 달리면서 바톤을 받아갖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달리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혼자서 부정범죄, 예. 부정선거를 막 조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제 보험 들라고. 그랬는데 그 바톤을 막 부정선거를 하면서 넘겨준 날이 14일이라는 거지. 예. 14일부터 16일 그 기간에 박근혜 후보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 뒤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계속 달렸다는 예.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 예. 근데 오빠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단어는 예. 즉 이명박의 범죄와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연결할 고리. 누구겠냐 이 말이야. 나는 거기서 딱 예. 그 떠오르는 의심되는 사람이 단어가 있어. 예. 복박이라는. 예. 누구라고 난 분명히 얘기 안 했어.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친박에서 친이로 갈아탔다가 다시 돌아온 복박 중에 있지 박도 있을 수도 있고 않을까? 원조 친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지금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선거 때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 뭐냐면 한 조직 중에가 하나가 전체 정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있거든 선거 조직에. 그게 그럼 이제 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빠는 누구라고 봐? 나는 어. 몰라.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김무성하고 권영세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해놨잖아. 이 수사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 지금 계속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도 내 생각에는 일정 부분에 있는 것들은 딱 한 번씩 이렇게 놓을 것 같아, 느낌 자체가.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게 지금 있는 형태에서 아. 최동훈 검찰총장이 있었으면은 이 형태까지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같은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 밝혔을까봐 잘랐구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정확히 던져준 거죠, 검찰에. 너의 우두머리도 내가 가감히 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검사들이나 지금 뭐 지검장이나 전부 다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있거든. 쫄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최동훈 검찰총장도 틀어서 다 날려버리니까 누가 안기겠어, 그거를.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그래도 윤석열 이 팀장 정도에 되는 이 결기 있는 검사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라도 밝혀진 거지. 그리고 그 수사 지금 검사들. 근데 지금 계속 외압이나 알게 모르고 지금 또 외압 계속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예? 그걸 지켜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누구는 그런 이야기, 지금 검찰 조사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어떤 형태로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할 거야, 이거.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그 두 개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러면 너무 안 되지. 어렵고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사이버 수사대 2,300만 건, 그 다음에 오늘 검찰에서 얘기 나온 2,090만 건,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특검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기타 기관에서 지금 뭐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국정원은 지금 그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 있는 형태를 특검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연결고리가 분명히 난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는 이제 원세훈 수사잖아요. 재판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세훈 김용판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세훈 김용판의 범죄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원세훈 김용판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권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범죄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밝혀졌어. 그러면 특검은 김용판 원세훈 문제가 아닌 그 나머지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과 전 이 국무회의 단위의 부정선거를 특검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는 하나의 실체적 사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댓글로 단 대통령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대통령이면은 하자, 특검. 특검에서 만약에 안 밝혀지면 너는 다 내한테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상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털고 가라. 왜 이걸 그냥 붙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위 이제 합리적 보수 지식인들도 왜 이 문제를 계속 끄느냐.
이명박과 관계된 거 가령 이상동 교수 같은 경우 옛날에 이명박 정부와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과 관계된 범죄는 털고 가라. 왜 계속 박근혜가 이걸 안고 가면서 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럼 왜 박근혜는 박근혜 정부는 특검을 안 받을까? 고리가 밝혀질까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의 근 1년 동안 그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지연시켰던 거는 그 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든 이거는 뭐 나중에 다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고리가 나왔을 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것이 만약 밝혀지면은 국민들은 당연하게 문제가 있네. 그건 최측근의 개인적인 일탈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행위의 고리로서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근데 왠지 우리 탐정이야, 탐정.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어법을 유체 이탈법을 하잖아요. 이제 다 밝혀졌어. 마지막에 막 최측근까지 그 최측근이 막 상황이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그럴 것 같아. 그건 그녀의 개인적 일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국민들 내 생각에 용서 안 할 것 같아. 이미 끝났어. 네. 이미 뭐 국민은 용서만 몸도 없어 보이는 정도간 그때 가서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 꼬리 자르기다니까. 꼬리 자르기. 자기 있는 거를 계속. 근데 도마뱀이 또 자르면 또 살거든. 근데 이왕이면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걸 이정현 홍보수석이 아는 문자를 동원해서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일탈에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동기를 설명해가지고 두 사람은 개인적 일탈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개무시 전략이라니까. 이 양반 내가 유심히 계속적으로 봤는데 이 양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자기 이름 걸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행위가 오다를 받았다는 거거든. 오다를 받았다면 합리적 의심이겠죠, 오빠?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지. 되고. 합리적 의심이야, 우리. 야, 우리 진짜 조심한다, 그렇지. 그죠? 조심하는 거지. 네? 왜냐면은 우리 오래 해야지. 그렇지, 오래 해야지. 우리가 뭐 몇 해 하고 그만두면은 그렇지.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개무시를 당한다니까. 근데 오빠, 그 왜 절대 알 수 없는 거 세 가지, 예. 국민이 절대 모르는 거 세 가지가 김정은 마음, 그 다음에 뭐지? 창조경제, 안철수 마음 이거 있잖아. 근데 그 창조경제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데? 뉴스 창조경제다. 뉴스. 사건 사고를 계속 창조하는 경제다.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든 생각은 일탈 창조 경제가 아닌가. 일탈. 아니 지금 이번 주에 일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것도 일탈, 저것도 일탈. 그러니까 심지어 박원순 시장을 막 공격을 했잖아요. 동물원 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건 동물원장의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왜 동물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애들이 배울까 겁나. 애들이 막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둘이 이제 자식 키우잖아. 그럼 뭐 한참 듣다가 그건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탈적인 발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럼 뭔데? 내 딸 중2인데 이번에 시험 망쳤어. 너 왜 시험 망쳤니? 엄마 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봐줘. 그렇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애가 담배 피다 걸렸어. 너 자식 뭐 하는 거냐? 선생님 개인적 일탈행위로 봐주세요. 딱. 그 우리가 또 방송 사고 나면 김태일 대표가 왜 사고 내냐? 우리의 그 개인적 일탈행위로 봐주세요. 이제 우리 이게 대단한 무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포괄적 일탈. 그것도 괜찮네. 야, 포괄적. 포괄적 일탈. 개념 살아있네. 오늘의 개드립 1등. 어머 여기 개드립 아니야. 포괄적 일탈. 포괄적 일탈. 무슨 또 개드립이게 지금 저 망부 방송에 쓰는 그 용어를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네? 우리 그거 하는 거? 도구 드립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도구. 미안해 오빠. 우리가 품격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걔는 도구가 아니야. 접두어. 그냥 흔하고 거친 것을 의미하는 망부가 개나리 할 때 개자. 오케이. Do you know? Do you know? I know it.
근데 내가 아까 그 이상동 교수하고도 있는데 김종인 그 김종인 얘기. 이 양반이 경제민주화를 차용을 해갔잖아. 나는 이 양반이 옛날에 그 초기에 여러분 참여정부의 그 이정우 실장이 있어요. 이정우 교수, 지금 경북대 교수,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을 했는 분인데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같이 자기가 이때까지 뭐 경제학자로서 했는데 되게 합리적인 분이래. 그래서 이정우 교수가 충고를 한번 했대. 박근혜 정부에 그거 도와주시면 나중에 팽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종인 교수가 아니다. 내 말 들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양반이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정우 교수가 해안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나는 뭐 지금 탈당하고 1년 뒤에 이제 발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 9월에 한중 국제 학술 포럼에 기자들 만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대한 되게 인상적인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변한 건지 원래 추구하는 바를 잊어버린 것인 건지 환경이 변한 건지 의문이다. 과연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포기다는 거지 쉽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은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어 놨잖아. 어떤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하도를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가 쓰게 준 브레인이거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변한 건지 그때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변한 건지 원래 추구하는 바를 완전 침해 잃어버린 건지 그리고 환경이 변한 건지 의문이 되는데 제일 끝에가 과연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회의가 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냐? 이 양반이 김종인 최고의 경제민주화의 이 하두를 대선 때 쓰게 해준 이 브레인인데 그리고 이상동 교수. 근데 이걸 봤을 때 과연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양반 회의가 큰데 저는 회의가 아니고 포기지 포기. 1년도 안 됐는데 다 포기됐잖아. 경제민주화 지금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도 저는 우리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바라볼 때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럴 거야. 김대중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가령 뭐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 목을 딸 거야. 그런 생각으로 지지하고 노무현 목이 딴다는 게 그 표현은 그 망보 그렇게 하면 아니 어떤 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내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저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처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퉁을 까지 마. 우리가 용어 자체를 우리가 고풍적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어떤 자기의 이상을 그 이분에게 투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실현해 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김종인 씨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 그 박정희의 경제가 철저한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이었고 그것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라고 뭐랬더라? 국가 자본주의라든가 뭐 이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자유주의에다가 내맡긴 어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쓴 걸 봤어. 그러니까 이 소위 서울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경제를 개발했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근혜가 어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는 그 희망과 이상을 투영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상이 투영이 이제 거부당한 거지. 근데 그런 이상의 투영의 문제는 뭐냐? 그 실체는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김종인 이 원장이 우리나라 헌법 87년 헌법이 우리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119조 2조인데요. 경제민주화 조항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 세력에서도 재벌 개혁해야 된다. 재벌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재벌들이 싫어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을 개혁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김종인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 김종인 이 원장, 전 교수. 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약간 좀 순진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뻔했어. 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사기당하고. 원래 그래가지고 왜 그 선생님 출신들이 사기 제일 많이 당하잖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내가 아는 경찰 서장이 된 분이 있어. 이름은 밝히기 이랬는데 내가 사숙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한테 물어. 상규야, 대한민국에서 사기 제일 잘 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사기꾼 자기 조사를 다 해봤잖아. 처음부터 사기 피해자가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수, 의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사기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자 돌림들이 오면은 순진하대. 순진한 거는 왜 순진하냐면은 자기의 논리 기준을 딱 정하면은 절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의견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이기 쉬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교수님 하면 그 뒤에 걔가 모든 소리 하는 건 다 마음에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기가 쉽지. 그래서 오빠는 아마 내가 사기치면 생각해. 잘할 것 같아. 네? 아니야. 난 사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럼. 사기 친 건 우리 마누라 빼고 내가 사기 친 적이 없어. 결혼할 때. 오빠도 사기쳤구나.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사기 쳤는데. 난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재수 안 했냐고 물어봐서 재수 안 했다 그랬잖아. 재수했어? 아니지. 그러면은? 고등학교 4년 다녔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아. 아니 물어본 질문이 재수했냐고 물어봤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결혼했기 때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난 재수 안 했다. 근데 정확하게 나한테 고등학교 혹시 4년 다녔냐? 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그대로 얘기를 했지. 근데 안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결혼한 거야. 근데 결혼한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와가지고 당신이 왜 나보다 한 살이 많아 이러는 거야. 재수 안 했다면서. 난 재수 안 했지. 고등학교 4년 다녔을 뿐이지. 사기야. 당신이 안 물어봤잖아. 어머 이 사람 또 웃겨서. 경상도 사람도 진짜 웃겨. 진짜 사기야. 아니 사기. 자기가 안 물어봐놓고 그게 왜 사기야. 그걸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포괄적 사기야 지금 그거는 포괄적 사기. 예? 어이가 없어. 아이고 참. 어쨌거나 포괄적 일탈이야. 그때 포괄적 막 사기야. 사기라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물러. 그러니까 진짜 물린다고 하던가. 아니 울면서 눈물 닦고 밥하러 가던데. 제가 사기를 친 건 우리 사람. 사기는 사실 그 상대방의 욕심이 있을 때 통하는 거야. 아 맞지. 오빠의 와이프를 어떻게 사기쳤을까? 오빠가 진짜 나 그게 궁금해. 왜? 뭐라고 사기쳤을지. 내가 사기친 게 나를 따라다녔지. 우리 그 집사람이 나한테 반해서. 그녀의 욕심이 그렇지. 사기를. 자기가 경상도 말로 자기 눈깔이 자기 찔른 거야. 그러니까 꼴깍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내 눈깔 내가 찔러놓고 누구를 탓하랴. 그렇지. 아멘 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눈깔 내가 찌르는데. 우리 신랑도 그래. 사람들한테 그래. 누구 미워하지 마라. 어.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날 존나 말 또 온나게. 나를 매우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좋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좋다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놓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만 보면 누구 미워하지 마라.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 참 이상하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박근혜 정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정권을 받으려면 또 이게 잘 된 데서 이끌어가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요 오늘 저는 우리 폭탄 선언했잖아요. 나는 진보가 주장하는 박근혜 사퇴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안티 많이 나오겠구나 또. 뭐라 그러냐. 박근혜 사퇴 나는 절대 반대다. 왜?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쓴 흔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할 때 국민들 진짜 믿었냐? 안 믿지 않았냐? 솔직히 시발단에서 여론 조작하는 거 사무실까지 털리고 그거 9시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은 없다라는 그 거짓말을 믿었다고? 나는 안 믿었다고 봐. 속은 척하면 박근혜를 찍어준 거야. 왜? 그 박정희 때 그 보릿고개 극복했듯이 박근혜가 뭔가 콩고물 줄 알고 그냥 속아준 거야. 거짓말인 거 알면서 속아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박근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된다. 그러니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한 모든 고통,
모든 피해 철저히 당해야 된다. 빤스까지 싹 뺏기는 그런 고난과 이 고통을 철저히 당해서 다시는 그런 이 욕심에 자신의 표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국민이 될 때까지 나는 소독하는 마음으로 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퇴 반대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논쟁을 불어올 수도 있고. 근데 망부의 생각이고.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나의 생각해. 생각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사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진보든 뭐 민주 개혁 세력이 다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전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껏 네. 2번 됐는데, 김대중 정권에서 우리가 소수였습니다. DJP, 유신의 본당이라고 하는 JP를 끌어들여서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노무현 참여정부, 정몽준이죠. 그때 단일화 문제 안 일어났으면은 우리 항상 그렇게 이제 저는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가 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략을 너무 패를 너무 열심히 다 보여줘, 우리. 우리는 다 보여주면서 하고 보수 세력은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 싸움에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보수 세력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좀 바꿔야 돼. 어떤? 친재벌 세력. 친재벌 세력? 예. 재벌 권력이라든가 친재벌 그럴 수도 세력이라든가 있겠다. 그렇게 못을 박아야지. 예.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 보수라는 단어가 저는 저 스스로 보수라고 자임하거든요. 예. 나는 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수다. 예.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나이 40대 중반이고. 그렇게 됐어? 나 젊은 줄 내가 알았더니. 동안이잖아. 근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솔직히 그 안정을 추구하고 네.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그래서 나는 보수라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수라는 단어를 가져다 씀으로 인해서 그 진짜 보수들, 정말로 안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합리적 보수 세력을 우리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나는 그래서 그들을 보수라고 부르지 말고 친재벌, 친박, 종박, 종박 세력. 친박은 박원순도 될 수 있잖아, 나중에. 그 종박 세력. 종박.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는 종박 세력. 종박 세력 혹은 친재벌 세력이라고 못을 박아야 재벌과 99%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쟤네들이 만드는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그 틀을 나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친재벌 대 서민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우리 편이 넓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서민과 재벌. 예. 서민과 재벌. 그리고 내가 아까도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반대, 하야 반대는 섣불리 끌어내리면 미련이 남는다. 아직 그 무능을 끝까지 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럴 수도 정말 있겠다. 지금 본 것도 기가 막히지만 아직 그 드러날 바닥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다 못 겪어봤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2년은 고생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다시는 그런 선거. 근데 이게 릴렉스.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장기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망치 부인이 2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닉슨 대통령의 그 기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 다수, 이렇게 했는데, 뭐, 친재벌적이든 서민이든 중요한 거는 99%가 서민입니다. 1%가 재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정치권이 담아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은 쉬는 시간 없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막 더워, 막 열기가 불타고 있어, 진짜. 어? 근데 진짜 땀 너무 많이 흘리신다. 지금이 조명이 장난이 아니잖아. 오는 길에 추워가지고 나도 폴라이트 왔는데, 덥다. 근데 이게 이거 붙어야 마셔, 돼. 물. 지금. 오빠 이렇게 오빠 걸 내가 마셔서 네, 어떡하나. 이번 그쪽으로 안 됐어. 반대쪽. 여기 됐어? 그건 안에 반대쪽으로 이거 먹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는 지금의 이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 근데 오늘 며칠 전에 민주당이 특위를 했잖아. 이제 방송에 보니까 트위터에 보니까 김한길 대표 물러나라고 이야기 주장을 안 했어요? 망치 부인이? 아니요, 저는 방송에.
트위터에 그런 게 나오던데 망치 부인 김한길 대표 이거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민주당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친재벌 권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이용해야 된다. 민주당을 이용해서 야권을 모아내고 그래서 이 친재벌 권력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왔는데 사실 김한길 씨가 대표가 된 뒤로 그 희망을 접었어요.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김한길 씨가 대표하는 민주당이 할 일은 해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 돼 있잖아. 2년 동안 내년까지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무시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 뭐 이 김한길의 임기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나는 그 김한길의 임기만 왜 지키느냐 이거지. 그 이전에 김한길 씨가 동반 사퇴하자면서 선거 때 막 물러나고 이랬던 거 생각하면 법적 임기 이 얘기는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내가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한 민주당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근데 그냥 사퇴하라는 게 아니야. 조건을 붙여. 어떤 거냐.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할 거면 사퇴해라. 아, 그게 안 돼. 그다음에 개념 살아있네. 항상 그랬어 이때까지. 그다음에 뭘 못하면 사퇴해라. 이번에도 제가 또 올렸잖아요. 연말까지 특검 못하면 사퇴해라.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김한길 며칠 안 남았네. 네, 김한길 대표의 사퇴를 사퇴 주장을 통해서 항상 조건을 달아요. 뭐 못하면 사퇴해라. 그럼 또 김한길 대표가 비슷하게 또 해와. 근데 요즘에는 좀 내가 너무 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 연말까지 특검 못하면 김한길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직을 걸겠다. 근데 다 읽어보니까 직을 걸고 싶은 마음이래. 그 말이나 이 말이야. 근데 그래봤자 필요 없어. 우린 직을 걸었다 앞부분만 봐. 간단하게. 그러니까 연말까지 특검 못하면 직을 내놔야 된다. 예, 이런 뜻이었고. 그런데 트위터에 내가 뭐라고 썼냐. 나는 김한길 사퇴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사퇴 서명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 서명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중간에 또 잘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가령 김한길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 할 거면 사퇴해라. 그럼 국정조사 막 해. 그 잘하고 있는데 막 사퇴 서명운동에 올라와. 그러면 이거는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명운동은 하지 마라. 그러나 항상 우리는 사퇴는 주장은 하는 거지. 뭐 못하면 사퇴해라. if 가정법이네. 그렇죠? 가정. 하면 못. 근데 나는 내가 이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 비판한 적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민주당에 대한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유난 야당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유난 야당에 대해서는 협소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협상 이렇게 전략을 보더라도 협상 전략의 파트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체제나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 김한길 대표가 나는 그 민주당이 좀 잘못한 것들은 솔직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2단계 투쟁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의 국가기관 대선기업 의혹 특별검사 도입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하겠다. 이게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거거든. 안 하겠다는 거거든. 나는 요 문구까지 고도를 하면 이제 서로 지금 해석이 다르잖아. 새누리당하고 해석이 서로가 이제 양해하는 거지. 각자 이야기하자. 이거라도 종 안 여면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몰려 맞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요인은 내가 보니까 안철수 신당이나 지금 반쪽짜리 지금 민주당이거든. 이기여식이. 국민들한테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특권 가다가 요지부동하니까 이걸 측면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내가 보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결의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소위 관료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관료 출신 의원들이나 이렇게 시니어 의원들 중에 보면 다선 의원들 중에 보면 소위 의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의회 중심주의. 그래서 뭐냐? 다 의회주의자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어떤 그 상대방이 있고 정치에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갈등을 일으킬 때 서로 양쪽이 양보를 해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게 정치다. 이게 이제 이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회 중심주의인데, 근데 그 이론은 상대방이 정상일 때라는 거지. 그렇지. 상대방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인일 때 그 이론이 통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반기문 같은 사람을 외교부 장관 주고, 이게 외교, 국방,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외교, 국방, 재정. 이쪽을 소위 친한나라당 쪽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연정을 주장하면서 주겠다라고 했고, 결국 그쪽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서 그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시니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회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상대방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정치인이라고 본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범죄자와 피해자가 있어. 범죄자와 피해자 중에 뭘 양보하라는 거야. 이 범죄자가 너 가방 내놓고 저기 목숨 내놔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 양보를 해서 가방은 얘 주고 목숨은 네가 가져. 그거는 나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모든 걸 뺏으려고 그러면 이 정말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범죄자를 때려잡아야지. 뭘 나눠주라고 그래. 그래서 미안해, 너무 말이 어려웠나? 아예 어려우면 뭐 쉽게 풀면 되지. 이 의회 중심은 맞는데 이 의회 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의 전략이나 전술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항상 지금 국회 예산 문제, 민생 문제,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좋다. 민생인데 지금 너가 지금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민생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예산에 있는 책정에 있는 부분을 비율로 보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야당입니다. 여당 아니에요. 야당인데 선택 자기의 협상 무기 중에서 지금 있는 형태의 협상 무기 중에 제일 큰 카드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에 있는 부분들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건 딴 게 없거든. 예산안이에요. 예산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시도해보지도 않고 국민들이 지금 특검이든 지금 이 국정원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더로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특이면 하면 조사의 범위가 나와. 조사를 하고 어떤 것이 쉽게 따지면 처방전 먼저 날린 거예요. 처방전. 그러니까 그러면 진단을 하고 이 진단을 하고 분석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어느 부위의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거 암이야 이거 처방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거를 주고 작은 걸 따 맨날. 네. 아니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목숨과 돈 내놔라 이럴 때 돈만 가져가고 목숨은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큰 거를 잃고 작은 거 딴 다음에 우리 이겼다. 뭐 김한길의 90% 승리. 무슨 승리야? 에? 아 정말. 우리가 갑자기 열이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더워. 덥긴 더워 지금 여러분. 더워서 그래. 지금 우리가 열 받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차분합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지. 조명 때문에 더운 거야. 조명빨이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각기의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협상 전략이든 지금 이 협상 전략에서 민주주의를 보는 방법들에 있는 시각이 좀 협소하고. 내가 저번에도 뭐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사가 이렇게 달렸어요. 민병두 전략 홍보 본부장이 연말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단계에 근데 지금 무릎 꿇은 게 요것뿐이 안 돼. 예? 이거는 국회에서 무릎을 꿇긴 꿇었지 영국 가서. 영국 누구한테? 철퍼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이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지금. 네. 무기력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유인하면 뭐냐 말이에요. 유인한 게 왜 유인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있는 형태에서 뭐라 그러나 안에 치료는 안 하고 그냥 듣기만 듣는 수도꼭지 이렇게 국민들의 이렇게 민심이 딱 전달되면 틀어줘야 되는데 조금씩 또 노는데 또 장갑 보고. 그럼 이거는 야당이 아니라는 거지. 김빼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소위 그 의회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중진 의원들이 조선일보만 보나 봐. 조선일보? 조중동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중동식 논리로 조중동식 채널A 동아 조선동아 이쪽 논리로만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은 이게 JTBC 여론조사를 쭉 분석해 보면 이게 굉장히 변하고 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90% 그러니까 70%가 특검 동의하고 이석기와 이 통진당을 바라보는 자세도 굉장히 합리적 자세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변하고 있는데 소위 국회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조중동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은 조중동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일베들이나 보는 거지. 그걸 그 조중동에 맞춰서 정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거야. 내가 볼 땐. 전형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과의 지금 이 전체 소통 구조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소통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고, 네. 왜냐하면 야당은요, 자화자찬만 하고. 좌우자찬 자뻑이지. 자뻑 전부 셀프 칭찬을 스스로 내리는 거야. 우리가 둘이 방송하고 우리가 방송 잘했어 이게 아니거든. 그건 시청자들 평가의 먹이지. 우리가 스스로 방송하고 난 뒤에 망치부인 오늘 우리가 진짜 최고였어. 뭘 최고라. 재미없으면은 우리도 잘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있는 건 잘못되면은 니들로서 이렇게 물꼬를 트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야당은 기본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연석이 왜 만들어 놓냐는 거지. 시민단체하고 종교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주장을 하잖아. 거기서 의견 딱 모아갖고 가서 딴 얘기하고 오잖아, 지금. 딴 얘기하고 난 뒤에 와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게. 이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만히서를 능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정청래 의원이 걔네들하고 간사회의에 가서 합의를 해. 네. 말로 막 가만히서를 막 이렇게 교원 형식으로 꼬시면 그래서 그래 그거 좋겠어. 그러고 나와. 네. 그래 나와서 결과를 딱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갖고 나 안 해 이래가지고 또 뭐 합의를 간사간 합의를 깼다면 욕 먹잖아요. 근데 김한길도 마찬가지야. 갈 때는 연석회의에게 특검 딱 약속하고 들어갔어. 근데 나와갖고 딴 얘기해. 이게 멀쩡한 사람도 왜 그 당에 들어가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하고 이 말만 섞었다 하면 정상이 아니야. 정신 쏙 빼놓는 뭔가가 있는 거야. 말이 어떻게 보면 논리가 더 정교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야 정부 정산을 합의를 해줬잖아요. 합의를 해주고 국가기관 대선기업의 시기화법은 계속 놓기로 합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총에 가서 또 민주당 의원 전원으로 시기화 법인은 계속 노력해 하는 걸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그 카드를 가지고 시기화 범위를 정확하게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극이지. 불극이지. 모면하기 위해서 딱 투지를 만들어요. 가라앉히기 위한 그래놓고 전부 다 결의를 이제 민주당이 전체 결의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내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한 4년 있을 예. 때 여기 뭐 있었는데. 여기 뭐 정치연구소 하나 있었어. 있어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널려 있잖아요. 밥 먹으러 맨날 여기 오잖아.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가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 모른다. 의도에 갇혀 있다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 소위 보좌관 그룹이나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룹이나 이 조중동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흘려주는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야. 되게 자족적이야. 그리고 정말 개판 쳐놓고요. 난 너무나 웃기는 게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 그지같이 했어. 그래놓고 자기 막 그 보좌관들이랑 오늘 한 거 크게 따르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거야.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싶었다니까요. 누군지 말을 못해. 그건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협상 전략도 협소하고, 그리고 같이 연대를 할 대상에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얻은 걸 보니까 정치개혁특위 이거 하나가 이 사탕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하기로 했다고 좋아하는 거야 지금. 여당이야. 정치개혁 아니야 위원장. 정치개혁. 여당 위원장이야. 야당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특위는 야당이고 정치개혁특위는 여당이야. 그럼 뭔데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선거 기초 공천제 폐지하는 거. 지금 안철수 신당은 폐지 안 하잖아. 이게 이제 극명하게 달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산에 압박건하고 민주당이 지금 반토막 난 거 가지고 이겨식에 넣으니까 이거 슬쩍 은기슬쩍 하나 싹 내가 생각에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요걸 싹 집어넣는 냄새가 합리적인 냄새가 나. 그것도 있고 예.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사실 이 특위는 의미를 안 둔 것 같아요. 그 큰 의미가 안 둔 네. 거고 앞으로 아마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서 계속 멘션 날리는 건 뭐냐면 그 지방공천을 정당 공천을 안 하겠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 안 한다. 또 뭐 기초의원 없앤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날리기만 해. 왜? 그렇게 이제 기초의원을 없앨 수도 있다. 정당 공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날려가지고 결국 뭐냐. 기초의원을 개나 소나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 야당이란 야당은 전부 다 출마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요 특위를 지네가 맡은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는 그 특검 없는 특위는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 고깃빵 있잖아. 그 붕어빵. 앙코 없는 이 붕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붕어빵의 핵심은 앙코거다. 붕어빵. 그러니까 이거를 참 답답한데요. 지금 이 특검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요. 내년 지방선거 하나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은 무례하게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에 있는 부분들이 이걸 제대로 선거에 진짜 안철수 신당하고 어떤 공개적으로 경쟁하려면은요. 특검 이 문제는 진짜 배수진을 딱 치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까 망치 부인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연내에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요. 김한길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다 물러나야 된다 말이야. 물러나야 나는 그 됩니다. 최고위원회 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연말 내에 특검 못 따내면 나는 최고위원회 다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뭐 신경민도 우원식도 뭐 그 다 그만둬야 된다. 내가 이게 김한길, 조경태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꼭 그렇게 보지만 마. 좌우지간 이게 연말까지 못하면 싹 그만둬야 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근 1년 동안 촛불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도꼭지를 계속 잠궈 풀어줘야 되는데 더 풀어주고 어떤 펌프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국민들 쭉 이렇게 올라가고 국민들이 막 타오르려고 하면 촛불이 막 빼버리고 쫙 모이는데 거기다 소화기 쫙 뿌리고 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간신히 또 태워놓으면 쫙 뿌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그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보지도 않고 종북이라면 겁내버리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종과 북을 가지면 된다니까 이제는. 종과 북을 가지면 종북주의다 하면 그래 종북주의자다 왜? 근데 너희들은 뭐냐 그럼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는 거지. 종박 세력이지. 종박 세력이지. 종북과 종박 뭐 경북 전북 세력들 다 있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나는 전북주의자요 나는 경북주의자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제주도는 뭐 안 되네. 그러면 뭐를 북자가 오는 걸 전부 다 이 지명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래서 종북하면 나는 경북주의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면은 하여튼 국민을 믿는 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여론에는 민감한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민주당한테 느끼는 묘한 그 느낌이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여론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그 실질적인 여론하고 좀 달라. 자기네들이 파악하는 게 적어도 그냥 민주당 의원들은 JTBC 여론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딴 거 보지 말고. JTBC. 그것만 봐도 이렇게 뻘짓거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 말은 많은데 또 시간이 모자라네, 오빠. 또 시간이 모자라죠. 지금 제가 숨은 그림 찾기 2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뭔데요? 저기 한 봐. 뭐가 틀렸어? 저쪽에 지금 새누리당이 있지. 네. 그 다음에 거기 민주당이거든. 네. 민주당의 그 지금 그 당기잖아. 네. 근데 그 당기 중에서 하나는 에드벨린이 켜져 있고 하나는 뭐지? 뭐예요, 저게? 김 빠진 거야 지금.
우리 FDD 지금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요거 원고를 보고 숨은 그림을 한 개를 딱 해놓은 거지. 맞지? 그리고 딱. 우리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야기해봐. 일탈저 장소. 그렇지. 지금 경찰청 밑에 보면은 청와대가 나오는데요. 저게 일탈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2개입니다, 2개. 우리 신 PD가 아까 신 PD가 좀 신경 쓴다니까, 우리한테. 신경 우리가. 쓰는구나. 우리 이 풀톡쇼를 신경 쓰고 있어.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또 PD가 이야기하면 또 바로 하잖아. 바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간중간에 숨은 그림 찾기도 넣고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숨은 그림 찾는 데가 됐어요. 우리가 정치 토크쇼 하는데도 숨은 그림 찾고 이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정답자 없어. 정답자는 나중에 오늘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우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주제가 우리가 싹 연결이 돼. 자연적으로. 안 쉬니까 연결이 되네. 그니까. 예. 쉬지 않고 쫙 그냥. 근데 난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당신은 한 3시간 정도 막 체력이 있잖아. 난 당신보다 나이가 1살 적잖아. 힘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와, 이거 쉽지 않네. 허위사실 유포 어디로 겁니까? 네. 전 3시간 반 떠들고 와서 뭐 1시간 반 가뿐하네요. 가뿐해. 한 5시간 정도는 떠들어줘야 내가 말 좀 했구나 싶은. 내가 말 좀 했구나. 오늘 좀 말 좀 했구나. 잠시만요. 후원에 가입하신 분 확인하고 가실게요. 지금 몇 명이에요? 예, 뭐 자막이 나온다며. 980명이지. 여전히 980명이야? 야, 우리. 별로 안 느는구나. 아니면 이게 그래픽으로 반영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건가? 이제 지금에 있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거고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왜냐면 실시간이 아니거든. 실시간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수작업 해야 된다니까. 네. 그 다음에 980명 넣으면 또 그래픽 고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전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1000명 넘으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이게 지금 확인도 안 하나 보지? 예? 우리한테 별로 신경 안 쓰나 봐. 네, 퇴근했어. 다 퇴근했구나. 자, 오늘 주제에 대한 것 오늘 망치 부인이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도 정리도 해주고 먼저 정리 한번 해보시오. 오늘 뭐 이 메시지 오늘 불타는 토크쇼 오늘 주제 가지고 또 망치 부인이 최종적으로 우리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니까. 일단 이번에 최동욱 혼외자의 의혹과 관련된 불법 정보 유출 뉴스는 뭔가 수상하다.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국민의 눈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건 팩트만 기억하자. 청와대에서 최동욱을 찍어냈다. 그 최동욱을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움직였다. 그 배우가 이선이냐 저선이냐 필요 없다. 우리는 최고 책임자만 기억하면 된다. 요 얘기를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최동욱 논란은 결국 특검을 가리기 위한 거 아니냐. 최동욱 사건이든지 장성택 사건이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이 뭐 특위 구성이라든지 요 모든 것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꺾기 위한 그리고 잠재우기 위한 장난질 아니냐. 지금 필요한 건 특검이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검의 타겟은 이명박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정리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요지는 특검 없는 특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처방전을 낼 때 진단을 합니다. 진단 없는 행위는 처방전은요, 약국에 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정확하게 처방전을 받기 전에 진단부터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특검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특검을 하지 않고 특위만 하겠다는 것은 이때까지 국민들 근 1년 동안 국민들의 민심 자체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국민 개무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누구 개인은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무시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생명까지 버려서 지켜낸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한 방에 날리시면 민주당 아주 나빠요. 나쁜
정치인입니다. 나쁜 정치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할 말 있으면 없습니다. 하고. 그럼 오늘도 그 쌍교 오빠와의 예. 금요일에 불타는 데이트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호흡이 여러분 댓글 봤는데 호흡이 최고의 그 한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좀 괜찮았어, 오빠? 괜찮았지. 그리고 지금 그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오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예. 주 여러분 제가 근황을 이야기 좀 해줘,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그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예.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저기 이 국내에 없을 것 같아서 2주 동안 팩트를 빠지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시청자 후원의 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 참가를 출연 안 하셔도 되고 한 번입니다. 한 번 이렇게 안 오시는데 한 번 봐줍시다. 딸하고 그 여행을 빚내서 가신답니다. 빚내서 진짜 그 혹시 길을 버릴지 모르니까 특히 이 유튜브로 듣는 유럽 쪽에 계신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망치 부인이 유럽 쪽에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망치 부인 비슷한 여자가 나타나면 망치 부인 맞습니다. 아마 흐름한 차림으로 갈 건데 그때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커피 그리고 물 생수 그리고 그게 애들한테 비싸지. 그리고 애들한테 조그만 빵이라도 하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많은 그 시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저 진짜 바티칸 관광을 가요. 잠깐 사진 찍고 가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교황님이 바티칸 밖으로 자꾸 나오신다는 거야. 만날지도 모르잖아. 그때가 혹시 왠지 느낌이 나 괜히 바티칸 갔다 교황님 보는 거 아닌가. 나 좀 말 좀 준비해야 되나. 뻥이에요. 뭘 또 그걸 또 교황님을 상대로 뻥치면 되나 어때? 혹시 만날지도 모르지. 출국 못하게 할까 봐. 아니 그런 거죠. 그걸 지금 우리 시청자들 입국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교황님 혹시 또 모르는데 또 거기서 또 저 땡깡 부리고 교황님 저 바로 갑시다 한국 갑시다 가고 거기서 땡깡 부리면은 나중에 그 동네 그 국가적 망신 당할 수 만약에 있으니까. 나를 방해하면 내가 진짜 바티칸에서 교황청으로 딱 쳐들어간 다음에 교황님 모시고 내가 돌아올 수도 있어. 자, 망치부인의 근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 망치부인이 출연하지 않는 날은 또 다른 포맷, 되게 재밌는 포맷으로 지금 기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망치부인이 편하게 애들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팟빵에서 많이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